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금요일에는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줄여서 지목전 토크로 꾸며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진 이슈죠. 이번 주 초 윤석열 대통령은 동해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 국민들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매장 가능성이 높은 것인지, 나오는 것인지 궁금증이 높아졌었는데요. 오늘 분석을 담당한 액트지오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이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지역에 석유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이 모두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유망성이 매장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오늘 지목전 1부에서는 산유국 가능성에 대한 전방위 토크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2부에서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가수 김호중 씨, 동물훈련사 강형욱 씨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가적으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소개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물리학자 건국대학교 이종필 교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이종필입니다. 규정을 거부한다 손정혜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정혜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원식입니다. 어려운 경제를 쉽게 풀어주시는 분이시죠.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입니다. KBS 열린 토론은 시민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모바일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목전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주 화제가 됐던 이슈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입니다.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 최대 140억 배럴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었는데요. 가능성인데요. 김원식 변호사가 먼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취임 후 첫 국정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깜짝 소식을 전했는데요. 동해 가스전 주변에 최근에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리탐사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이제 2단계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검사인데. 특히나 이제 유수 연구기관과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브리핑 시간에는 석유공사가 영일만 부근에서 실제로 이 석유가스가 매장될 수 있었다는 높은 수준의 그런 확률을 확인했고, 특히 이번에 많이 언급됐던 미국 기술평가 전문업체인 액트지오가 이렇게 같이 평가를 벌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1976년에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한 바가 있었어요. 근데 1년 만에 이게 아닌 것으로 발견이 됐었고 75년입니다. 네. 예. 그리고 7년 전에도 사실은 포항 근처에서 가스가 발견이 됐습니다. 예, 지하수를 파다가. 그런데 이게 지금까지도 불타고 있어요. 불의 정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가스 개발할 수 없는 경제성이 좀 낮은 곳이죠. 그리고 우리가 산유국이 아니냐.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울산 동해가스전에서는 95번째로 우리가 상유국금을 이뤘거든요. 근데 이미 다 고갈된 상태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가 정말
이렇게 많은 양의 매장량 또 경제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영일만 관련 소식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발표된 내용으로만 보면은 원유는 4년 이상 또 가스는 29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 최소 30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정도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랍니다. 이 소장님 140억 배럴이면 지금 보도 내용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그 5배 정도가 된다. 이런 또 추산 분석도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석유공사가 한참 전부터 시작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마 이제 지금 발견된 게 영일만 포항 앞바다에서 38km에서 한 100km 떨어졌어요. 예. 7강구 위고 6-1강구와 8강구 사이입니다. 액트지오라는 회사는 컨설팅 업체예요. 물리 탐사하는 업체가 아닙니다. 네. 물리 탐사하는 업체는 물리 탐사라는 과정은 그러니까 엑스레이를 찍는 과정이에요. 탐사하는 그 엑스레이를 분석하는 게 누구냐? 바로 액트지오가 그 자료를 갖고 이제 검증하고 분석한 결과인데 호주 우드사이드가 엑스레이를 촬영하고 관련 작업은 했죠. 맞습니다. 네. 2007년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지난해 초까지 계속 잘 해왔어요. 거기 조강권이라고 해서 지분도 50% 투자까지 했습니다. 예.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봤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빠졌어요. 갑자기 빠져서 이 나머지 자료 그동안 축적됐던 이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했던 자료 플러스 그동안 우리가 이제 앞서 동해가스전에서도 이제 한 번 성공을 했거든요. 예. 그게 한 4,500만 배럴 정도 되니까 98년입니다. 맞습니다. 98년에 개발했고요. 예. 이게 처음으로 이제 시작한 것은 2004년부터 그렇죠. 17년 동안 썼습니다. 네. 써서 지금은 고갈됐는데 그게 한 4,500만 배럴이니까 지금 최고가 한 140억이라고 했으니 거기에 비하면 한 300배가 많고 그다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가치를 좀 환산해 보면 석유가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가스, 천연가스가 한 4분의 3 정도 추정이 되는데 우리가 온전히 쓰더라도 예. 가스는 최대 29년 이상 쓸 수 있고 석유는 한 42만 배럴 정도 돼서 4년 가까이 쓸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비유적으로 나왔던 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한 5배 정도 그러면 한 네. 2,200조 정도 되는 규모다라는 건데요. 이게 해외의 사례와 좀 비교하게 되면 금세기 최대 발견이라고 하는 남이에 가이아나 광구에서 한 110억 배럴이니까 그보다도 양이 더 많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필 교수가 지구가 지질학 교수이시면 여쭤볼 게 무진장 많은데 일단 물리학과 쪽이라서 좀 자제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오전에 추가적으로 우리 국민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로 아브레우 액트지오 고문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떤 근거라고 밝혔나요? 일단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해 주셨듯이 액트지오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전문 업체라고 합니다. 예. 그 이전에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호주 우드사이드하고 우리나라 석유공사가 지난 한 15년 동안 계속 이제 동해 쪽에 탐사를 해왔었고 시추공도 뚫었었어요. 그 중에 이제 3개 주작 이름이 이제 주작 홍계 방어인데 예. 6-1광구, 8광구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2012년, 15년, 21년 이렇게 이제 뚫은 게 있고. 그중에 주작 공개는 석유공사 우드사이드가 같이 뚫었고 방어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했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좋은 결과는 안 나왔나 봐요. 그 다음에 우드사이드가 철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석유공사 말로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또 동해 쪽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이제 3차원 어떤 조사를 해서 그래서 그 결과를 세 가지 유정에 대한 데이터와 새롭게 이제 3차원 분석한 데이터를 새롭게 분석을 했더니 옛날에 보지 못했던 징후들을 포착했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근거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석유가 정말로 있느냐를 따질 때 보통 이제 4가지 요인을 따지는데 우선은 첫째가 근원암이라고 해서 이게 유기물을 이렇게 석유로 이렇게 바꾸는 어떤 그런 셀 같은 암석 그런 게 일단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석유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저류암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다공질 암석이라고 합니다. 예. 사암이나 석회암 같은 거. 그 다음에 이것이
생성된 다음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위에 덮어주는 이제 덮개암, 뭐 진흙 구조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전체가 이렇게 잘 용기처럼 이렇게 잘 그 석유를 담고 있어야 되는 어떤 트랩. 그래서 요 네 가지 요인이 있느냐 요걸 이제 살피는데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홍계 그 유정에서 세 가지 요인을 좀 확인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특히 그 예상보다 더 큰 저류층의 존재를 확인했다. 요게 이제 그 지금 아마 새롭게 지금 그 밝혀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7개의 어떤 유망 구조, 그러니까 뭔가 그 석유를 발견할 전망이 있는 어떤 지질 구조 7개를 예. 지금 유망 구조를 자기네들이 이제 그 개발을 했고 여기서 뭐 최소 35억 내지 뭐 140억 배럴이 나올 게 아닌가 요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뭐 네. 탐사 성공률은 뭐 20%다 요렇게 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여전히 갈 길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짚어봐야 될 것은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인 데이터로 이제 근거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비트로 아브레우 고문은 지금 이제 뭐 그 규모는 매우 작은 회사이긴 하지만 엑슨모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직을 했던 관련 분야의 뭐 전문가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 일단 석유 가스 탐사는 방금 전에 이제 그런 요소들을 좀 발견을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고 또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이제 탐사가 진행되는데 지표 지질 조사, 물리 탐사, 시추 탐사인데 지금 물리 탐사까지는 우리가 와 있는 단계인 겁니다. 네. 예. 그 지표 지질 조사 이제 항공기나 위성을 이용해서 기본적인 지형 지질 구조를 탐사하는 거고 네. 물리 탐사는 그 탐사선이 이렇게 바다에 나가서 탐사선이 이제 그 에어건이라는 데서 음파를 발생시켜 가지고 그걸 이제 그 바닷속으로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가서 반사대 나오는 걸 보고 마치 이제 우리가 지진파를 보고 그 내부 구조를 지층의 내부 구조를 이제 파악하는 그런 방식 있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방식으로 그 탄성파를 이용해서 그 반사파를 뭐 슈퍼컴퓨터로 분석을 하는 예. 어떤 그런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물리 탐사 단계예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중력이나 자기력 변화 이런 거를 그 땅 속에 뭔가 이상한 게 묻혀 있으면은 그 주변에 중력이나 자기력이 이제 변할 수가 있으니까 내지는 또 전자기력을 이용해서 뭔가 그 어떤 이상 징후 이런 거를 포착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단계를 전부 다 합해서 물리 탐사 물리 탐사 단계. 단계라고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시추 단계인데요. 예. 보통 석유를 발견했다. 발견이라는 말을 쓰는 단계가 시추를 하는 단계입니다. 예. 직접 구멍을 뚫는 거죠. 구멍을 뚫어봐야 아는 거네요. 네, 구멍을 뚫어서 거기서 정말 뭐 그 석유 주성분이 탄화수소가 뭐 얼마나 있는지 이런 걸 알아보는 게 시추 단계고 네. 그 다음에 사실은 거기서 더 나아간 게 이게 그 평가 시추라는 게 있습니다. 석유가 있는지 없는지 뭐 물밖에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예. 정말 석유가 있다면은 거기서 여러 개 시추공을 뚫어서 매장량이 얼마고 경제성이 얼마냐 요거를 확인하는 단계를 이제 평가 시추 단계라고 알겠습니다. 하더라고요. 바로 그 부분이 정부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은 오는 12월 노르웨이 북해 유전을 개발했던 시드릴사가 삼성중공업의 시추선을 이용해서 시추 탐사를 하겠다. 그 봉 하나가 한 1천억 원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는 이제 설명이 이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나중에도 뭐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아브레우 고문이 탄화수소가 있는지 여부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여부는 좀 더 우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여지를 남겨두긴 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또 이게 상당히 이제 많은 국민들한테는 좀 놀라는 상황이 된 것은 그동안 좀 이런 과정들이 전달이 됐더라면 그러면 이 정도 시점에는 그런 발표가 나오겠구나 생각했을 텐데 이제 바로 발표로 이어졌어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지금 보면은 의문을 제기하는 쪽에서는 액트지오가 어떻게 선정이 된 기업이냐, 1인 기업 아니냐, 믿을 수 있겠느냐. 과연 우리 정부가 어떻게 해서 경쟁 입찰이 있었던 것이냐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 제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네, 일단 국가가 철저하고 기민하게 움직여서 이렇게 이제 업체, 컨설팅 업체에 용역도 주고 이런 발표도 있었고 경제성 평가라든가 가능성에 대해서 오판하지 않을 정도로 준비를 해왔는가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궁금증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이후에 이제 어떤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공개 경쟁 입찰을 했다라는 정부의 설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수의 계약은 하지 못합니다. 아주 엄격한 조건으로만 수의 계약을 할 수 있고 계에서 경쟁업체 이렇게 경쟁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2022년 10월부터 이 국내 석유 검사 사업을 살리고자 했고, 그래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여러 기관의 어떤 평가를 했는데 한 1년여 걸쳐서 이제 액트지오사에 대해서 평가를 수행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것이고, 아브레우 박사 같은 경우도 미국 태적 학회장을 지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엑소 모빌의 지질 그룹장이고, 심해 탐사 분야에서 이제 전문가로 알려지다 보니까 또 23년째 후학들을 양성할 정도로 관련 분야에서는 굉장히 명성이 있는 분이다. 예. 이런 점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설명을 했었던 것이고요. 또 실제로 본인이 스스로 우리 사회에 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전문가도 있고 유수의 경험 있는 사람이 많다라는 설명도 오늘 있었고요. 예. 특히 이제 일각에서는 이 사진으로 비교해서 우드사이드사의 그 본사 사진하고 이 지금 오늘 발표하셨던 분의 이제 본점 주소가 이제 자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자택 사진이 비교돼서 이제 조금 비하성하는 글이 있는데, 사실은 이 업체가 무슨 큰 아까 말한 것처럼 탄사 뭐 시추하는 기관이 아니라 예. 그 자료를 분석하니까 우리가 어떤 공간이나 인원이 그렇게 큰 업무 성질이 아니고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고, 집에서 재택근무도 많이 하고 네. 있고,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에 이렇게 인력들이 흩어져 있고, 휴스턴에도 소수만 있다. 예. 그러니까 컨설팅 업체고 분석하다 보니까 큰 오피스 건물 자체가 필요 없는 업무적 성격인 것을 오늘 설명했습니다. 그 손 변호사님 말씀 듣고 보면 이 업체가 선정되는데 무슨 어떤 정부의 어떤 의도 또는 이 업체를 선정을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문제 궁금증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경쟁 입찰이라는 게요. 그리고 또 일단은 하나 문재인 정권부터 이 사업은 시작됐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누가 특수한 정치적인 목적이나 어떤 업체와의 커넥션을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고, 정말 우리나라가 이런 자원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수준에서 조금씩 다가가다 보니 또 20% 숫자라든가 특히 여러 업체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왔을 것이라 보이는데, 가장 이제 가능성이 높거나 예. 조금 더 적극성을 보이는 업체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내지 않았을까 추정을 해봅니다. 지난 정부부터 이제 추진이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도 이제 해주셨는데, 이재 소장께서 오늘 많은 방송에 제가 출연한 걸로 아는데 아까 그 관련 전문가들과 이 출연한 YTN으로 기억이 납니다만 대담에서도 국내 전문가들도 이렇게 그 시추 탐사의 자료를 분석하는 컨설팅 업체의 경우에는 매우 소규모로 극히 몇몇의 전문가들이 이 모여 있고 집중적으로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가 일반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듣긴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걸 우리는 뿌띠크라고 해요. 이 불어이긴 한데 작은 소규모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 시장이 거의 독점적 구조예요. 과점적 구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엑손 모빌, 뭐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샤브론 텍사코, 뭐 아람코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이런 탐사뿐만 아니라 분석하는 팀을 갖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인 대형 회사네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석유 한 방울도 안 나는 국가에서 야 우리 좀 여기 좀 수상서고 여기 좀 석유가 있을 것 같아, 매장돼 있을 것 같아, 조사 좀 해줘,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뿌띠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4군데가 경합을 했고요. 입찰 경쟁을 했고 그중에 이제 이 회사가 액트지오사가 선정이 됐는데 두 가지라고 얘기해요. 예. 하나는 기술력 받고 하나는 수수료 받다. 경제성 받다. 이 두 가지를 갖고서 했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이게 뭐 얘기했던 것처럼 뭐 2D, 3D의 어떤 탐사를 하는 실제 물질적으로 탐사를 하는 이 큰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소규모 10명 이내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오피스를 가지고서 움직인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근데 이해가 안 가는 건 또 있는 게 뭐냐면 어떤 내용일까요? 지난해는 사실은 이제 한국석유공사로부터 이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았겠지만 이전에 연 매출이 27,000달러예요. 그러면 한화로 환산하면 약 3,700만 원 정도라는 거거든요. 매우 적은 금액이네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 3,700만 원은
우리나라 편의점 한 달 매출 정도예요.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갖고는 사무실 유지가 안 되는 수준이어서 그래서 의혹이 야 이거는 뭐지? 1인 기업인가? 아니면 이거는 뭐 유령 회사인가? 아니 2,000조짜리의 프로젝트를 이렇게 적은 오피스에 맡겨도 되나? 이런 이제 의혹이 제기됐던 거고 네. 그 오늘 매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단지 이제 뿌띠크. 왜냐하면 이런 전문적으로 굉장히 경험도 없고 그리고 여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산유국은 그냥 땅만 파면 나와요. 땅만 파면 이제 바로 석유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성공한 동해가스전은 얕은 바다, 대륙붕이라고 해서 해저 200m 내외에 있는 데서 거기서 성공한 거고 지금 더 나갔어요. 더 밖으로. 해수면 1km 떨어져서 그 아래 해수면에 가서 다시 또 뚫고 내려가야 돼요. 네. 이 기술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력을 할 수 있는 기술이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걸 도움받고 경제적인 걸 따지다 보니 액티지오를 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아마 들으시는 분들은 100% 이런 의혹이 해소됐다고 좀 보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일련의 규모라든지 또는 이전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는 없을 것이고 또 우리가 이제 이런 경험이 이제 실제 산유국의 위치를 이제 제대로 확인한 적이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가능성만 계속 이제 거론이 됐었고 이 소장님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제 실제 구멍을 파서 아까 이종필 교수가 이야기한 대로 시추 탐사 과정에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단계에 접어들게 되는 과정들은 어떤 겁니까? 그러면 확정이 됐고 C 드릴사라는 것이 삼성중공업의 시추선을 이용해서 12월부터 시추를 탐사를 하는 것은 결정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이미 이제 결정을 해서 계약을 해서 이미 이제 탐사 시추 작업을 이제 연말경. 네. 연말경에 시작을 한다고 해요. 오늘도 얘기했잖아요. 7군데 유망한 곳을 발견해냈고 이게 5번, 한 번 구멍 하나를 뚫는데 그 구멍이 36cm 지름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청청벽 이렇게 바다 안에서 그거를 중심을 잡기도 힘들고요. 굉장히 파도가 깊기 때문에 그걸 뚫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옆에 존재한다라고 하면 그 시료를 채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탐사 시추라는 게 그동안은 엑셀이나 초음파 검사였다면 이제 내시경으로 직접 들여다보고서 재료를 가져와야 돼요. 그 재료의 시료를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정말로 이 얘기했던 이제 가스와 이제 석유가 이제 매장이 돼 있는지 경제성이 있는지 과연 이런 걸 지금 파악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7곳 가운데 가장 유망한 건 2군데 먼저 파고요. 2군데 먼저 하고 그다음 둘 하나로 나갑니다. 근데 가장 먼저 이 결과가 나오는 게 내년 상반기쯤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네. 여기서 5개 다 팠는데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곳을 파야 되는 상황이어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아마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이게 한 구멍을 파는 데만 1,000억이 들다 예. 보니 지금 거의 이번 계약만 하더라도 지금 거의 절반 가까이 썼거든요. 구멍 하나 파는데. 예. 그러다 이 소장님 그래서 여쭤봅니다. 이런 시추 탐사를 결정하고 어느 회사가 작업을 하게 될지 C 드릴사라고 노르웨이에 이런 결정은 정부에서 판단하고 그냥 추진을 하면 되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뭔가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은 정부는 이거예요. 정부의 입장은 이 석유공사에 이제 자금을 먼저 쓰고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다시 이제 정부 재정, 정부 대통령 허가가 나면 정부가 대통령이 발표하는 경우가 나 서명해서 하라고 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재정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이거를 누군가 해외 메이저 이제 기업들을 끌어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민간 기업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유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직접 수술하는 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유망한 데를 하겠죠. 예. 근데 이제 정부의 설명 그거예요.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굉장히 대형 메이저들이 꽤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이제 대회이기 때문에 오픈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액터지오 아브레우 고문도 뭐 밝힐 수 없는 내용에 대해서는 대비라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고 중요한 토론으로 가보겠습니다. 2035년에 상용화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실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시점이 2024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사회적으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이게 채굴이 돼서
우리가 산유국으로서의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은 2035년의 일인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까? 원래 그냥 채굴이 확인되면 뭐 한 2028년이나 2029년쯤 어떻게 뭐 우리가 쓰거나 뭐 해외에 일부 남는 가스가 있으면 팔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동해가스전을 보면 네. 발견은 언제 했죠? 1998년. 상업화 파굴하기 시작한 게 2004년이에요. 6년이 걸렸네요. 그렇습니다. 6년이 걸립니다. 그럼 거기 구멍을 몇 개를 팠느냐? 거기는 10전 11기. 11번째 이제 성공을 했고요. 시추에. 네. 그리고도 지금 우리가 10 몇 년 동안 17년 동안 썼잖아요. 몇 개를 더 팠을까요? 무려 13개를 더 팠어요. 아하. 그래서 아까 전체 투자 비용은 1조 2천억 원.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나온 매출은 2조 6천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예. 1조 4천억 정도 보고 있는 우리가 그나마 이제 굉장히 짭짤하게 이제 장사를 한 셈이죠. 근데 여기의 경우는 지금은 아직은 뭐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뭐 컨설팅 비용이며 저 돈은 들어갔지만 지금 시작 단계여서 아마 국민적인 여론 여기다 재정을 투입해야 되느냐의 문제 이런 것을 이제 논의하기 위해서 아마 이제 조금 빨리 좀 공개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여기서 중요한 지금 또 주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결국 이 가능성 부분인데요. 발표를 하기로는 뭐 20%의 매장 가능성이다. 그런데 아브레우 고문은 상당히 높은 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떤 쪽에서는 높기도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상당히 이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도 뭐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뭐 우리가 각 정당의 주장까지 갈 일은 아닙니다만 사회적으로 상당히 또 관심을 가지면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가능성에 대한 이 일각의 또 여러 곳에서 나오는 그런 또 서로 다른 의견들 어떻게 보시는지 이종필 교수부터요. 이렇게 가능성이 20%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비슷한 유망 고소가 이게 만약에 한 10개 정도 있다. 예. 그러면 그중에 한 2개 정도는 실제 석유가 있다. 이제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일부 뭐 언론이나 이런 뭐 네티즌의 이런 데서는 20%니까 5개 파면 그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식으로 곡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는 좀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검은 공이 상자 안에 4개가 있고 빨간 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을 이제 꺼내고 다시 넣지 않을 때 네. 그때 5번 꺼내면 빨간 공은 반드시 나오겠죠. 하지만 공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임의로 다시 추출하는 경우에 예.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5번 꺼낸다고 해서 빨간 공이 꼭 나오리라는 보장은 네.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박한 설명은 좋은데 지금 식사하는 분들도 계시면 상당히 또 머리가 복잡해질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게 20%라고 하는 게 사실 엄밀하게 따져보면 정말로 거기에 석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확률에다가 그걸 우리가 기술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상업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재반 환경이 돼 있느냐 사실은 그런 것까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게 뭐 자기 편의에 따라서 확률을 이렇게 좀 재단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하이 리스크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전문가들 사이에 대체적으로는 그래도 아주 낮은 확률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들어가다 보니 사실 전국민적인 어떤 합의나 지지가 이끌기에는 너무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했을 때는 정말 잭팟이지만 실패했을 때는 고스란히 이제 손실로 오다 보니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 리스크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민들이 굉장히 원하는 게 이제 독립적인 거 이야기하잖아. 자주적으로 어떤 물자를 우리끼리 이제 자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뭐 식량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뭐 예를 들면 광물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어느 가능성을 보고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국민들의 어떤 지지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다만 업체를 선정하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5천억을 써도 돼. 만약에 말씀하신 것도 2조짜리 잭팟이라면. 근데 만약 5천억을 쓰는데 조금 부실한 회사 때문에 실패에 돌아가 그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좀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업체들을 선정해 나가면서 전문성을 좀 보완하는 절차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고요. 제가 이런 사건 보면 보물섬 사건 같은 거 많이 보물선. 그러니까 사실 보물섬 찾는
프로젝트가 역사적 사실에 기반합니다. 실제 청나라 배가 그 자리에 엎어지고 예. 여러 금은보화가 바다에 깊이 있기는 한 거니까요. 근데 이게 해수랑 날씨 때문에 한 번 나갈 때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역사책에 있는 자리를 가면 없죠. 해류 때문에 돌아다녀가지고. 네. 그래서 그 구멍 하나 찾는 게 엄청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어려운 일을 하는 거라서 20% 확률인데 왜 10개에 다 안 나왔어? 이렇게 이제 따지고 볼 문제는 아니다 네. 생각합니다. 그만큼 참 우리가 설명하는데도 신경을 잔뜩 써야 될 정도면 그만큼 참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김원식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전문가들의 어떤 확률 인식과 일반 국민들의 확률 인식이 좀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뭐 예를 들면은 가이아나 리자 같은 경우 16%였는데도 나중에 발견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채산성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들은 뭐 16%, 20% 많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20%? 최소한 51%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동의 이야기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140억 배럴 정도가 나온다라고 확실하게 거의 100%인 것처럼 얘기를 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중에 확률이 20%? 그러니까 이게 체감이 안 돼가지고 주가도 지금 많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후가 좀 확률적인 문제가 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하실 말씀 하시고 실제로 뭐 기름이 콸콸콸콸 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또 뒤늦게 북해 유전 또 미국의 경우에는 셰일가스나 셰일석유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98년도에 동해 가스천을 발견했을 때 세계 95번째로 이제 산유국의 이름을 올렸었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가 산유국으로 가는 길은 매우 험난하겠죠. 일본도 산유국이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이걸 뭐 외부의 어떤 또 외신 보도가 나오는 게 있는지 또 경제적 가치로 볼 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전문가들하고 이제 지질 전문가들 교수님들이랑 이제 방송을 같이 하고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얘기를 하면 석유는 파봐야 한다예요. 파봐야 한다. 그래야지 알 수 있다라는 건데. 네. 저는 이게 정쟁으로 흐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프로젝트는 이전 정부부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뭐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부터 시작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검색만 하더라도 나와요. 6-1광구 탐사 시추 2021년 시작된 겁니다. 예. 세계 실패한 거 똑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산유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꿈을 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성공학력 실패학력 전 사실 여기서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는 접어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사업성이었고 이제 아니 10중 8구가 실패인데 거기다 왜 밑빠진 독에 돈을 더 붓느냐 국가 재정을 더 붓느냐 그러지 말고 해외 투자를 유치해라. 우리가 사업성이 답보가 안 되는데 해외 기업들이 덥석 여기다 투자하겠습니까? 외신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조차도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서 네. 생산성이 없다. 전 희망이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 갑자기 우리가 140억 배럴이라는 전 세계 이거를 만약 4분의 1 가스가 나온다, 석유가 나온다라고 하면 42억 배럴이에요. 매장량으로 치면 석유만 따지면 세계 11위로 껑충 뛰는 겁니다. 산유국으로요. 제로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던 나라에서. 그래서 이게 정부조차 이제 밑빠진 독에 붓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역지사지.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되고 그때는 가능성 제로에서 출발했어요. 지금 가능성이 조금씩 보이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저는 여기서 잘못한 건 석유공사 첫 번째 잘못했고 두 번째 산자부가 잘못했고 세 번째 대통령실도 섣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5월 말에 보고가 나갔어요. 5월 말 참 시점이 묘한데 석유공사 사장 임기가 5월 말이었어요. 예. 이걸 왜 그때 보고를 했을까? 또 거기에다가 이게 지금 그 액트지오사의 지금 그 결과가 35에서 140억 배럴이고 그게 못 믿어워서 5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그걸 검증했다라고 했잖아요. 국내외 전문가들과. 그러면 발표자는 전문가가 해야 돼요. 전문가가 해도 이게 미심쩍을 거야. 왜야?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예요. 네. 거기다 대통령이 프레젠테이션으로 나섰어요. 이제 산자부 큰일 났어요. 석유 이제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파야 돼요. 네. 네. 그게 너무 섣불렀다. 한 발짝 뛰었어요.
박정희 대통령 때 몇 단계 탐사 시추까지 마치고 발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굉장히 리스크했다. 굉장히 가능성은 있지만 시점이 야당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왜 하필 이 시점에? 예? 네. 왜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큼 빌미를 제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지금 아직 이 데이터 성공 확률을 못 믿는 이유는 지금 한 70억 정도 이제 매출이 생긴 것 같아요. 액티지오가 우리 석유공사로부터. 그러면 그 정도 더 써서 교차 검증하면 되잖아요. 교차 검증하면 되잖아요. 여기만 제일 잘하는 게 아니라면 이제 다 알려졌으니 교차 검증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 말처럼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복수 검증을 할 수도 있다. 어쨌거나 발표를 한 시점이나 또 발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오늘 논의할 건 아니니까요. 일단 이 내용이 가져오는 우리 사회의 의미, 메시지를 주로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주목받는 것이 7광구입니다. 이번 포항형일 말은 이제 8광구, 6광구인데 김현식 변호가 2011년에 7광구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그게 그때 네. 어떤 석유와 관련된 관심도와 직접 연결이 됐나요? 아니면 내용은 사실은 어떤 괴물과 관련된 내용. 네. 또 배우 하지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지금 상황과는 약간 다른 면모입니다. 그러니까 7광구는 일단 제주 남단에 있는 7광구 지금 한중일이 좀 첨예하게 맞닥뜨려 있는 또 하나의 곳인데 이 영화에서 그리는 거는 뭐냐면 정부 쪽은 처음에 투자를 했다가 발을 뺍니다. 이 지금 상황하고 약간 달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실제로는 석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열정으로 이제 석유를 시추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괴물을 만나는 거라서 약간 좀 결말은 이상하지만은 결국 민간 영역에서 석유 시추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르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영화뿐만 아니고 우리가 아카데미에서도 굉장히 후보작으로 많이 올라왔던 플라워 킬링문 같은 경우도 원래 이 석유 개발에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마틴 스콜세이지 감독이 이제 연출했던 작품인데 이게 1894년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불모지 황야지에서 석유가 발견이 됩니다. 미국 최대의 석유가 발견이 되는데 그러면서 원주민들이 엄청나게 부자가 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원주민들이 하나씩 죽게 돼요.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게 석유가 단순히 개발하는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플라워 킬링몰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석유 산유국을 이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어떤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 영화입니다. 석유가 그만큼 이게 검은 액체 이게 무엇에 쓰는 액체인가 이랬을 텐데 지금 자동차 또 국가의 중추 에너지 자원들은 많이 사용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에 이 포항 영일 만에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 이후에 포항 분들이 참 전화를 많이 받았더라고요. 축하한다. 이게 매장 가능성하고 포항 분들이 축하받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포항이 유독 이 석유 관련된 발표가 있을 때마다 연결이 됩니다. 그 배경이 있을까요? 그만큼 이 지질상의 이유라고 봐야 될까요? 그 포항이 이제 국내에서 신생대 3기 지층이 가장 넓고 두껍게 분포한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신생대 지층의 3기 지층에서 석유가 좀 발견이 된다고 해요. 중동 같으면은 그 중생대 그 백악기 쥐락이 그때 지층에서 많이 발견이 되고 있는데 또 이제 신생대니까 비교적 최근이죠. 최근 형성된 지층이 가지는 또 장점도 좀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도 사실은 약간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게 좀 그 의견은 좀 엇갈리더라고요. 지금 추정하는 지역이 수심 1km가 넘고 2km 가까이 보는 분들 심해 유적입니다. 심해인데 거기는 일반적으로 퇴적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서 과연 그런 유기물들이 이렇게 잘 쌓일 수 있을 것인가는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도 있고 다만 이제 동해가 그 해저정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어떤 다른 외부 자극 같은 게 지진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퇴적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그 가설도 있고요. 근데 지금까지 국내 지질학계에서는 포항에서는 추출할 만한 경제성과 유전이나 가스선이 없다라는 게 중론이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설명으로는 포항이 그렇게 두 손 들고 환호할 일은 없는 거네요. 우리 이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파봐야 아는 거죠. 네. 아마 미국 서부를 여행하시다 보면 그냥 여기 그냥 목장인데
그냥 석유를 파고 있어요. 파고 있거든요. 셰일인가요? 저는 뭐 셰일인지 저는 오일인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나가면서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런 곳이 곳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축복받은 땅들은 이 육지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거기는 여기 지금 만에 하나 이 매장량이 발견된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문제예요. 3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코로나 때문에 기름값 배럴당 10달러, 20달러였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셰일가스 같은 경우에는 손익분기점이 한 50에서 60달러. 그리고 중동 지방은 거기는 그냥 파면 땅이니까 배럴당 10달러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주로 수입하는 중동산 두바이유가 지금 배럴당 80달러이기 때문에 채굴 비용이 이걸 넘어서게 되면 그냥 정말 희망 고문인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뭐 주가도 요동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인재 소장께서 짧게 뭔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첫날, 둘째 날 맞습니다. 이게 테마주가 갑자기 석유, 가스, 철강까지 엮였어요. 철강은 왜 엮였나 봤더니 야 석유 수송하면 수송관이 필요해. 와 빨라요. 정말로 빨라요. 근데 더 웃긴 건 묻지마 투자의 전형입니다. 사명에 석유가 들어가 있어요. 네. 석유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관련주다라고 해서 이틀 연속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이 회사는 석유 회사가 아니에요. 아스팔트의 콘크리트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15% 넘게 빠졌는데 아직 매장량, 채굴 비용, 국제유가 모든 게 다 불확실하고요. 이게 끝나야 끝난 거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주식이 수혜를 받을지 모릅니다. 많이 오른 네. 만큼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드립니다. 파봐야 안다. 파고. 네, KBS 열린 토론은 계속 주제를 파겠습니다. 자,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지목전 토크 로고 듣고 돌아와서 2부 이어가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지목전 토크입니다. 지적 호기심에 목마른 사람들을 위한 전방위 토크 시간인데요. 스튜디오에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 소장,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이종필 건국대학교 교수 네 분과 함께합니다. 자, 1부에서는 석유 이야기 좀 나눠봤고 2부에서는 지난 2주 전에 지목전 시간에 다루었던 내용인데요.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 씨, 그리고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형욱 대표, 이 이야기, 후속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 변호사님, 우리 김호중 씨에 대한 관심들은 굉장히 높습니다. 또 유명한 트로트 가수이기도 하고요. 자,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혐의에 이 피의자 혐의에 음주운전 혐의가 추가가 됐다고 하는데, 음주운전 우리가 그때 구속영장 될 때만 하더라도 음주운전 혐의는 특정이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제 확정이나 좀 지정이 된 겁니까? 일단 경찰에서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가장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피고인인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해서 0.03은 수치가 충분히 넘는다고 보고 기소하겠다라는 방침입니다. 사실 이런 방침을 세우는 것도 수사기관의 의지가 읽힌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험운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이 아니라서 하나하나의 범죄의 형을 합산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형의 2분의 1을 가산해서 형을 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가장 위험한 그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주치상과 위험운전 치상죄가 가장 형량이 높은데, 이것만 유죄 나오면 사실 양형에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음주운전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죄를 기필코 입증해서 이것도 유죄로 만들겠다고 하는 건 과거의 선례들을 없애겠다라는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여러 가지 음주의 정황들은 확인이 됐고, 음주량도 어느 정도 참고인 증인들 진술로 특정이 됐고, 본인 스스로
앞으로도 소주 10잔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소주 10잔 먹으면 면허 취소 수준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 0.03이라는 거는 소주 한 두세 잔, 세네 잔 먹어도 나올 수 있는 낮은 수준이에요. 우리가 예전엔 0.03 처벌 안 했고 0.05부터 처벌했었다가 내려온 수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는 소주 10잔이라고 하면 면허 취소 수준에 이르나 그 당시 직후에 체열이나 호흡 측정으로 이 알코올 수치를 측정하지 못한 계기로 이 기본적인 음주운전죄는 적용하되 조금 낮은 수준인 면허 정지 수준으로 음주 혐의를 적용해서 처벌하겠다는 경찰의 의지입니다. 네, 선무님 이 대목에서 음주운전 수치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낮은 편이다.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것이 그 당시에 이 김호중 씨 사건이 있었을 때 CCTV에 사고 직후에 마트에서 또 캔 맥주인가요? 사서 또 마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미더마크가 이게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후적으로 음주로 좀 희석시키는 사건들이 과거에 있었죠. 예. 뭐 근래에는 2020년경에 트럭 운전사가 사고를 내고 도망가서 소주를 먹고 나는 사후적으로 먹은 거니까 주장했는데 그게 무죄가 나온 사건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김호중 씨는 곳곳에 CCTV나 주변 참고인들로 그 당시에 술을 먹었던 게 입증이 됐기 때문에 사후적으로 편의점에서 먹었다 한들 이 기소하는 데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경찰에서 보는 건데 다만 이제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실무상으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은 술을 먹었다는 걸 입증하는 게 아니고 술을 먹었는데 그 사람이 사고 당시 0. 몇몇 %까지 이르렀는가를 과학적인 데이터로 입증을 해야 되는 예.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어요. 제가 소주를 5잔을 먹고 2시간 지나서 측정한 것과 우리 앵커님이 5잔 먹고 측정한 것이 사람마다 분해 속도나 체중이나 네. 이 속도 때문에 완전 다르게 나올 수 있는 변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입증하기가 쉽진 않은 분야입니다. 물론 뭐 저는 측정될 일은 없습니다만 네, 참고로 저를 또 예를 들어서 예를 설명을 들면, 한 상황이고요. 자, 김영식 평론가. 근데 김호중 씨 쪽에서의 반응은 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김호중 씨 변호인은 경찰 수사가 인권 침해적 소지가 있었다라면서 경찰을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검토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일단은 이번에도 이제 이성규 씨 때처럼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 경찰 공보 규칙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경찰에 출두하잖아요. 근데 출두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는 흔히 당연시했던 게 뭐냐면은 언론의 어떤 카메라에 연예인들이 잡히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당연시했는데 그때 이성균 씨 때 그게 문제 제기가 됐죠. 좀 비공개로 출두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때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경찰서에 출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그래도 그냥 넘어가는 듯 했는데 저도 이제 인지를 했을 때 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그랬고 나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나왔어요. 6시간 동안 경찰서 안에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지하 주차장을 통해 가지고 비공개로 집으로 귀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예. 경찰서 측에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래가지고 6시간 동안 밖에 기자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할 수 없이 이제 김호중 씨가 나와서 언론에 또 노출이 됐거든요. 그 노출되고 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국가인권위에 제소를 하겠다. 그러니까 경찰 공보규칙에 따라 가지고 언론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그걸 경찰서에서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진정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이걸 직접적으로 그대로 고위 이성균 씨 사례에 비교할 수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비공개 요청을 하면 손 변호사님 이걸 경찰에서는 법적으로든 어떤 다른 기준에 의해서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공보 규칙이 있고 네. 내용에는 피의 사실 공표가 있고 초상권을 보호해야 되고 이 조사받으러 오는 사람들의 어떤 이런 인격 침해나 이런 것들을 방지해야 된다라고 써 있는데 예의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뭐 알 권리 충족이나 범죄 예방이나 추측성 보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뭐 보도나 피의 사실 공표나 에도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성규 씨 사건에서는 실명으로 기자한테 이 정보
정보를 준 수사관에 대해서 수사하고 지금 뭐 구속영장 청구까지 한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사실 김호중 씨 사건도 실시간으로 수사 정보가 공개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 권리라고 또 어떻게 보면 대중들은 엄청난 정보를 빨리빨리 알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또 어떤 측면에서는 이 사건도 너무 좀 지나치게 보도되고 있는 거 아니야? 피의사실 분포나 무죄 추정의 원칙은 너무 없이 그런 양면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김호중 씨 변호인이 국가인권에 제소한다는 것도 일부 법률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물론 네. 워낙 전국민적인 대상을 받고 있고 기자들이 밖에서 5-6시간을 이 사람 나올 때만 기다리고 있는데 애써서 안 나가고 버티는 것도 저는 방송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유일하게 직접 대중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좋은 찬스를 날렸다. 근데 본인이 그걸 선택하지 않고 나는 피의사실 공표 안 당하고 이 초상권 보호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왜 안 해주냐. 이것도 또 양립할 수 예. 있는 주장입니다. 이인철 소장께서는 또 언론인 출신이시잖아요. 이 비공개 소환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극악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다 따라붙어요. 그러면 뭐 연예인은 이제 비공개 소환을 하면 어떨 땐 들어주고 또 어떨 땐 들어주지 않고 근데 그 규정도 보니까 들어줘도 이제 뭐라고 얘기할 수 없고 안 들어준다 하더라도 그 규정을 꼭 집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게 경찰 규정에 보니까 출석 과정에서 언론 촬영 금지를 금지하고 있다. 그때 단서가 있어요. 예. 다만 불가피하게 촬영할 경우에는 사건 관계인이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 조치해야 된다. 안전만 조치하면 그냥 공개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허. 그러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이제 뭐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조금 죄질이 나쁘다 그러면 뭐 계란도 던지고 여러 가지 좀 위험물질을 던지기도 하는데 그게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이미지로 먹고 사는 데다가 거기다가 수갑을 찬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극히 꺼리겠죠. 예. 그러니까 공개보다는 비공개를 더 원할 것 같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이성균 씨 사건 같은 게 또 겹치다 보니 저게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게 아니야라는 반론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경찰이 이제 뭐 연예인이든 비연예인이든 같이 규정만 따라서 정말 비공개면 비공개 소환으로 가고 아니면 이제 안전을 위주로 한다면 공개를 하고 이것만 해준다면 헷갈릴 일이 없지만 그게 시시때때로 이제 달리다 보니 그게 이렇게 생각해요. 국민들은 야 저거는 변호사의 힘이다. 변호사가 얼마나 잘 이제 이런 이제 경찰들한테 이제 잘 얘기를 했으면은 이제 좀 봐주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혹을 갖고 있다는 거죠. 네. 또 하나 김호중 씨가 또 상당히 열혈 팬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또 안타까워하면서 또 김호중 씨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팬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팬들 중에서는 그래도 좀 선처를 바란다라는 또 의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김원식 평론가 네. 그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동안 김호중 씨가 100억을 기부했다. 이렇게 또 이제 선처를 요구하는 팬들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75억 원이 앨범 기부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면 25억 원은 현금 기부인 건지 75억 원은 앨범 기부라고 하면 이 앨범 기부는 뭔지요? 네, 일단 100억 원 기부라고 했을 때 뭐 75억 원 앨범 기부, 그다음에 나머지가 25억 원이 현금 기부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뭐 물품 기부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비현금 기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나머지 25억이 무조건 현금 기부는 아니고 그렇다 해서 뭐 기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현금 기부를 뭐 2억 5천, 3억 이런 식으로 이제 유관기관에 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부분이 75억 원의 앨범 기부입니다. 근데 이 앨범 기부라는 게 이 K-팝 산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 팬들이. 근데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그냥 떠넘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2022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 한 복지관 센터 직원이 네. 제발 복지기관에 앨범을 기부해주지 말아주세요. 여기는 장애인, 아프신 분들, 홀로 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앨범이 필요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앨범을 받게 되면 쓰레기 처리하느라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거의 투입되기 때문에 제발 앨범을 받아주지 마세요. 이렇게 언급한 경우가 궁금해서 있었거든요. 여쭤봅니다만 꼭 필요로 하지 않은 곳에 그런 앨범을 꼭 이제 김호중 씨 사례가 아니라 그렇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일본의 한 장소에서 대량으로 뭐가 또 네네. 스타들의 판매 카드가 발견됐다 이런 얘기를 뭔가 좀 판매가 많았다. 네.
앨범 판매량이 많았다. 이런 것들을 뭔가 좀 근거로 하기 위해서 많은 곳에 필요도 하지 않은데 기부를 하는 그런 행태죠. 그런 성격도 있습니까?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복지기관과 같이 좀 어려운 분들이 있는 데다가 앨범을 기부하면 명분이 좋죠. 뭔가 부르이웃돕기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진짜 이제 이유인데 앨범을 선구매를 해가지고 초동 판매량이라든지 앨범 차트나 음악 방송의 순위를 올리기 위해서 예. 집단적으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100억 기부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그동안의 앨범 기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인 데다가 기부한 내용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가수인한테 선처를 바란다는 거는 결국 명분과 실리를 모두 다 잃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요구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기업인이 또는 개인이 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나눔을 위해서 기부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어쨌거나 간에 이종필 교수는 기부와 지금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피의 사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하는 거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팬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에 그럴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이 기부의 내용이 얼마나 좀 진정성이 투영이 돼 있느냐 이거를 따져봤을 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최근에 터졌던 뭐 하이브와 어도어에서도 보면은 앨범 밀어내기를 과연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해야 되느냐 뭐 이제 이런 논란이 또 있던 차고 해서 이거는 좀 그런 차원에서 K-팝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뭐 트로트까지 포함해서 그 차원에서 한번 좀 고민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는 동물훈련사로 알려져 있죠. 많은 사람들에게는 별칭으로 또 개통령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통령 아니고요. 이 강영욱 대표 관련된 논란입니다. 상당히 논란에 논란을 거듭하는 그런 상황인데 강 대표 후보에 대한 전직 직원들의 이 갑질 폭로도 있을 거예요. 또 폭언, 뭐 CCTV, 또 메신저로 감시를 한다라는 내용, 또 강영욱 씨 부부의 또 반론 내용이 나오기도 하고, 뭐 또 강영욱 씨의 부인의 미담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고, 너무 이게 막 이야기가 많이 섞여 있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내용의 김은식 변호사의 핵심적인 쟁점 사안은 뭔가요? 일단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제 갑질 논란 내지는 뭐 직원들에 대한 CCTV 설치 부분들, 뭐 갑질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평소에 모욕적인 어떤 언사들을 많이 했느냐의 부분, 그 다음에 또 퇴직금 부분이 이제 9,670원인가요? 이것을 왜 줬는지에 대한 논쟁 부분이었었는데 이게 퍼져가지고 뭐 부인이라든지 평소에 했던 행실 이런 것까지 있었고 여기에 또 반박하는 직원들의 논쟁까지도 있었는데요. 사실은 아무래도 동물훈련사였기 때문에 처음에 초점은 과연 이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제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온 것과 달리 학대를 했느냐 이런 부분도 또 논쟁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안락사를 한 것이 과연 이제 관련 약품에 대해서 위반한 사실이 아니냐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정말 전방위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조금 일일이 대응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측면도 있어서 우리가 좀 옥석을 구분해가지고 좀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뭐 보도가 나오다 보니까 누가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서 전직 직원들은 갑질 이야기, 또 일부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 또 방금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동물들을 보호를 하고 또 관련된 또 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금 강영욱 동물훈련사와 법적으로 고소고발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뭡니까? 일단 최근까지 거론된 걸 보면 이 직원들이 우리 폭언 녹음해 놓은 거 있어서 공개하겠다. 이걸로 이제 수사 의뢰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아직 그 대중들에게 공개된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만한 요소들을 주장하고 있는데 또 반박하는 인터뷰를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하나 또 사유가 또 해명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걸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가져가서 서로 고소하고 뭐 소송하는 것이 옳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실은 그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고했는데 불이익을 주거나 제대로
조치하지 않으면 이제 대표가 처벌받는 조항이 있을 뿐이어서 그런 사항은 아니어서 직장인 괴롭힘으로 처벌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모욕죄나 폭행죄가 있는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모욕죄는 이제 직원들이 있는데 뭐 폭언을 한다거나 뭐 욕을 했다던가 이런 건데, 현재까지 인터뷰에서 모욕으로 볼 만한 구체적인 정황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말을 폭언을 했다라는 추상적인 내용들만 있더라고요. 폭행도 구체적인 행위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CCTV죠. 감시용으로 목적 외로 활용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 또 강영우 씨 인터뷰 보면 그런 목적으로 설치한 적이 전혀 없다, 또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것도 판단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사건을 보는 두 가지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피고용자냐 고용자냐, 사장이 어떤 입장이냐 직원이 어떤 입장이냐에 따라서 이 30, 40대 40대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 많거든요. 직원들 때문에 속상했던 분들은 또 강영우 씨 편을 들고, 예. 직원으로서 굉장히 부당한 갑질에 노출되어 있던 직장인들은 또 나도 당했지, 폭언, 우리 사무실에도 CCTV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의견이 강분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실 하나도 확인된 게 없는데, 선면서 보시기엔 상당히 여론상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강영욱 훈련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또 이 회사의 운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또 지적들이나 비판도 나오고, 여기에 대한 또 반박 해명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실제로 이게 기소돼서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손 변호사 보시기에 불기소 가능성이 높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가 거론된 건 댓글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아직도 실명으로 정식으로 고소장이 들어온 게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더군다나 그 실명으로 법률적인 다툼을 할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사실은 좀 해야 이 문제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런 사정은 분명히 이해가 돼서 좁은 업계에서 누굴 공격해서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원래 인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들끼리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대중들은 좀 한 발 뛰고 봐야 그 사람들도 좀 객관적으로 사안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소장님께서는 이 직장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텐데, 이번에 이 강영욱 동물훈련사의 회사 운영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메신저 내용을 자유롭게 봤다. 네이버웍스라는 메신저인데, 뭐 네이버웍스 외에도 각 기업별로 내부 메신저로 사용하는 그런 내부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이제 그런 내부 메신저를 많이 사용하는데, 이걸 사실은 운영자가 보려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강형욱 대표 부부는 사내망 송수신 정보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다고 했는데, 이걸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사내 메신저가 있고, 직원들 간에 또 부서 간에 이제 이런 의사소통을 위해서 메신저가 활용되는데, 이 내용의 부분에 대한 부분들, 이게 누군가가 볼 수 있는 게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이게 아마 이제 조금 직장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사내 인트라넷망이 있어요. 예. 사내 전체 이제 공지 사항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걸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업무를 위한 네트워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주로 쓰는 카카오톡이라든가 라인과 같은 개인 메신저처럼 똑같이 기업에서 유료로 돈을 주고 이런 플랫폼 업체에서 구입해서 사용하는 기업용 업무용 메신저가 따로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업무용 메신저라는 건 말 특성상 업무를 위한 메신저잖아요. 그러다 보니 관리자한테 어떤 기능을 주고 있는데, 그 기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이 여기서 뭐 올렸던 게시물이라든가 아니면 메시지라든가 여러 가지 메일들을 여기서 또 이 업무용 메신저를 통해서 했다면 이걸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회사 측에서는 당연히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영업 비밀을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안상의 이유로 관리자한테는 이런 기능을 줬는데, 다만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관리자가 실제로 이 회사원들의 어떤 이런 내용, 사적인 내용, 활동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라는 이제 약관에 명시돼 있는데, 이걸 했다 안 했다 라고 이제 지금 논란이 있는 거고, 만에 하나 이제 구성원들한테 동의 절차를 받지 않고도 들여봤다라고 하면 이건 회사의 책임인 거죠. 동의를 받았다면은 이 사내 인트라넷망에 있는 그 메시지의 내용을 운영자가 봐도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정보나 정보통신망법은 동의하지 않았을 때를 처벌하는 거니까 동의한 내역이 있다라면 처벌할 수가 없죠.
네. 내가 동의하는 줄 알면서도 누군가의 뭐 내용을 부적절하게 거기에 썼다고 한다면 알면서도 했다는 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런 동의라는 것이 깊숙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무슨 인터넷에 약간 동의 누르다가 누르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사안도 보니까 직원들이 이거를 감사 기능이 있어서 대표가 모두 열어볼 수 있었다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담 형식으로 대화가 흘렀지. 그러니까 동의는 형식적으로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는 좀 어려운 사항이죠. 그래서 아마 직원들도 몰랐던 것 같고 이거를 받다고 하는 그 강영욱 대표의 이사라는 아내분도 나도 이런 기능이 있는지 몰랐는데 보니까 열려서 보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조금 직장에서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문화가 왜 정착이 안 되는지 하는 또 안타까운 마음도 함께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내용 하나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피식 대학 상당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구독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 그런 인기 유튜브 채널인데요. 메이드 인 경상도 시리즈가 있는데 영양이면 경북 영양인가요? 네, 영양군. 예, 경북 영양군에 관련된 내용인데 비하 발언이 논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수가 21만 명이 이탈하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 어떤 현상으로 봐야 될까요? 어떤 문제로 봐야 될까요? 이 교수님. 어떤 내용인지도 좀 소개를 해주시고요. 좀 코미디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가끔가다 이제 한 번씩 보는 채널이에요. 네. 그래서 뭐 이제 지역을 소개하는 어떤 그런 코너인데 좀 이렇게 그 코미디 형식으로. 네, 거기서 근데 우리가 뭐 웃을 수 있는 소재도 있겠지만 네. 정말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내용도 있을 텐데. 네,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낙후돼 보이는 어떤 그런 뭐 시설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비하하는 이런 발언들이 이어져서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꼈고 뭐 해당 군수나 여기서도 굉장히 좀 유감을 표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뭐 구독자도 뭐 20만 명 이상 예.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고 그 사과문을 올리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여론이 반전되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댓글 반응도 굉장히 싸늘하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김은식 평론가 네. 이게 또 강영욱 네. 동물훈련사의 내용하고도 피식대학이 관계가 있다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한 네. 40초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요. 이제 이건 결국에는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문제입니다. 김호중 씨사하고 좀 비슷해요. 강영 씨는 어쨌든 처음에 침묵을 지켰지만 나중에 자세하게 대해서 소명을 했거든요. 근데 예. 피식대학은 지역 폄하 발언을 너무 심하게 했어요. 근데 태도가 뭐였냐면 일주일 동안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비슷한 콘텐츠를 계속 올렸어요. 먹고 희시덕거리는 그런 내용들을요. 근데 사실은 지상파나 케이블에서 할 수 없는 코미디 내용을 해서 우리가 팬덤을 많이 형성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켜야 될 보편적 원칙들이 있거든요. 아무리 유튜브를 하더라도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만만했던 점이 오히려 여론의 악화를 불러왔다. 그래서 일이 벌어졌을 때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리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 진정성어리게 정확하게 사과를 했다면 네. 이런 문제는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리 웃음 소재를 너무 위축시켜도 안 되겠습니다만 지켜야 할 선은 있겠죠. KBS 열린 토론 지목전 토크 이것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분 토크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